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 수업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8장에 대해서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추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별것이 아니고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뽑았으면 예를 들어 모집단의 평균 신장이 궁금하면 우리가 샘플에서는 뭘 구할 거냐면은 표본 평균 신장을 구할 거잖아요. 이 표본 평균 신장을 구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 신장이 예를 들어 170이 나왔다면 이 170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신장도 170이라고 볼 것이냐, 혹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단정적이고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모집단의 평균 신장은 160에서 180cm 사이에 있다고 말할 것이냐, 즉 점 추정할 것이냐 혹은 구간 추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아직 설명 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명백히 뭐를 했냐면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알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모수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에게 무엇을 했냐면은 표본 평균이라는, 처음에는 표본 평균이 통계량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추정량이 됐겠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모집단의 추정값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추정치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모집단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점 추정량으로 우리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평균이 궁금하면 우리는 당연히 표본 평균을 계산할 것이고요. 모 분산이 궁금하면 표본 분산을 계산할 것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궁금하면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할 것이고, 모 비율이 궁금하면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하겠죠. 즉 모수에 따른 우리가 아는 점 추정량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분포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설명한 평균, 분산, 비율과 같이 간단한 내용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통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모수가 궁금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 추정량으로 사용할 표본의 어떤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점 추정량으로 사용할 표본의 값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비편향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일치성,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편향성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분산, 모비율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점추정량들은, 이 점추정 값들은 비편향성, 효율성, 일치성을 이루는 좋은 점 추정량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비편향성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한 번 뽑아서 안 치우친 것이 아니라 기대값이 모수에 비해서 치우치지 않았어요. 즉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에 비해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모평균이 궁금했는데 모평균의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 표본 평균이 추정량식이나 있으려면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 즉 표본 평균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해봤다는 본 값이 모수와 같아진다는 것, 이것이 비편향성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비편향성에 대해서는 이 세타 헷, 즉 빼기 세타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했냐면, 세타 헷은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추정량, 표본에서 계산하는 추정량이고요. 세타는 뭐냐면 모집단에 있는 모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이 내 추정량이 있는데 그것이 기대값, 즉 평균식이나 있으려면 여러 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에서 뽑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여러 번 해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평균이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표본 평균
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을 여러 번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 값이랑 모집단의 모평균의 값이 0으로 갈 때, 즉 이게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비편향 추정량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은 통계에서 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아마 설명하다가 마른 것 같은데, 원래 저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큰 효과를 보면은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통계에서 효율성을 이루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효율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그림이, 이게 PPT가 아이고 제가 뭘 한 겁니까? 자, PPT가 그림이 빠지면서 PPT가 PDF가 되면서 뭐가 자꾸 다 깨져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거는 추정량의 분산이 작을 때 효율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정량의 분산이 작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추정량이 분산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추정량이라는 거는 어떤 추정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집단이 있었을 때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뭘 계산을 해서 모집단에 추정하는 걸로 쓰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정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추정량이 분산식이나 있으려면 추정량을 여러 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 번 계산해본 추정량이 분산이 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집단의 모평균이 궁금한데, 요 표본을 뽑았을 때는 평균이 135cm인데 이 평균을 뽑았을 때는 185cm고 저 평균을 뽑았을 때는 뭐 또 120cm인데 이 평균을 뽑았을 때 193cm고 이러면은 추정량의 분산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큰 애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불러요. 그러면은 통계에서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추정량의 분산이 작아야 돼요. 그 뜻은 우리가 추정량의 분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뾰족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뭘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집단이 이렇게 생긴 거죠.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을 때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아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어떤 추정량을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본을 뽑을 때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본을 어디서 많이 뽑히냐면 여기서 많이 뽑힐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좀 뽑힐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표본을 뽑아 놓으면 결국 여기서는 많이 뽑히고 여기서는 작게 뽑히니까 표본의 변동은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가 않고 좀 뾰족하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막 이렇게 여러 번 계산을 해서 추정량 자체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추정량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본을 되게 많이 뽑으면은 확률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여기서 뽑힐 확률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꾸 적게 뽑힐 거예요. 여기서는 이 경사만큼 더 많이 뽑히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점점 추정량의 분산은 어떻게 생기냐면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예요. 즉 효율성을 이루려면 이렇게 생긴 분산 말고 이렇게 생긴 분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뾰족한 분산을 이루려면 결국 표본을 많이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표본을 많이 뽑으려면 돈이 좀 많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계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약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편향과 분산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 이상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추정량을 원하냐면 최소 분산, 즉 효율적이고 비편향, 편향이 안 돼 있는 추정량.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관용어구 같은 거거든요.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찾으려면은 최소 분산하고 비편향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까 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누가 더 찾기가 쉬우냐 이거랑은 달라요. 누가 더 중요하냐면은 비편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비편향 추정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비편향 추정량을 딱 찾고 거기에서 분산을 최소로 하는 분산이 최소면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이라는 건 일단 비편향을 이룬 추정량 중에서 돈만 있으면 표본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최소 분산인 애를 찾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제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추정량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에서 이런 아이디어란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에서 제일 이상적인 이런 추정량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걸 과연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상적인 추정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루기가 어렵냐 하면 비편향 때문에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최소 분산이라는 건 돈만 많아지면 이렇게 뾰족한 분산을 찾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이 있는데 모평균이 되게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표본을 뽑으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겠죠. 근데 모평균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는 것이고 표본 평균이라는 건 표본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는 거니까 여전히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은 평균도 있지만 중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빈값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의 캔디데이트는 평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앙값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표본 평균하고요. 표본 중앙값은 전부 모평균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이라서 엄청 좋은 추정량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본 중앙값이 표본 평균보다 넓어, 분산이 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모평균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통계학 입문이기 때문에 당연한 어려운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우리가 당연히 뭐 복잡한 무슨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의 무슨 통계량을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해내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한 것은 모집단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는 건데 표본을 뽑으면 표본도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가의 지표는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저기 최빈값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표본 평균을 모평균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비편향 추정량이기도 한데 비편향 추정량 중에서는 최소 분산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모평균의 최고로 좋은 추정량으로 쓴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들 건데 이거 엄청 어이없는 예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으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베어링 이런 볼트너트 같은 그 베어링 그거를 생산하는데 평균 직경이 뮤래요. 근데 이제 이 평균 직경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평균을 10cm로 꼭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9.9cm고 어떨 때는 10.1cm고 어떨 때는 딱 10cm 맞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 직경을 추정하기 위해서 10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10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10개 뽑았잖아요. 10개를 뽑았는데 10개를 뽑아가지고 10개 다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 5개만 평균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1에서부터 5까지 5개를 계산해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모평균이 뮤이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딱 있어. 그런데
모평균은 표본평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요런 관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분산은 표본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모평균을 계산해봐도 여전히 뮤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도 돼.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때처럼 이거의 시그마 햇 원햇 이거를 쓰면은 2의 뭐 n분의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뭐 이렇게 해서 뭐 n분의 1로 나눠주고 뭐 그 다음에 뮤 더하기 뮤 설명을 하려니까 n분의 1에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뭐 이렇게 되고 n분의 1에 뮤 더하기 이렇게 해서 뮤가 10개 있고 그러면 n분의 그 10인 거죠. 10분의 10 뮤 이렇게 하면 뮤가 된다. 5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5 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얘도 뮤가 되고 얘도 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분산은 좀 전에 얘가 이건데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의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으로서 나와 있으니까 n으로 나누면 10분의 1하고 5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이 뜻은 10개짜리가 있고 표본이 10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을 때 모평균들은 서로 같이 추정이 되는데 모분산이 누가 더 작으냐면 10으로 나눠주는 게 더 작잖아요. 즉 모평균이 표본평균으로 가니까 편향은 없는데 분산이 10개짜리가 더 작잖아요. 따라서 10개가 더 어떤 거냐면 최소 분산을 이룬 비편향 추정량이 되는 거죠. 그럼 100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개는 더 최소 분산을 이루는 비편향 추정량이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 1 비편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 추정량의 마지막 조건인 3 일치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치성은요, 우리 리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대수의 법칙이 어떤 거였어요? 모 집단이 있었을 때 모 평균이 있는데 내가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표본을 10개 뽑았을 때보다는 100개 뽑았을 때보다는 1000개가 1000개 뽑았을 때보다 10,000개가 뭐 그보다 더 뽑아서 더 큰 게 그게 표본 평균 그렇게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거의 같아진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수의 법칙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평균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확률적 수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대수의 법칙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 간의 확률적 수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면 일치성은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표본 말고 통계량 혹은 추정량 자체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치성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점 추정량 값은 모수에 근접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서 내가 모평균 말고요. 특별한 모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표본을 조금 뽑았을 때 표본에서 추정량으로 생각한 것은 모수하고는 좀 달라. 하지만 표본을 굉장히 크게 뽑으면은 여기서 추정한 점 추정량 값은 모수하고 같겠죠.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일치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사실은 이 식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수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대수의 법칙을 보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엄청 조그만해질 확률은 네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엄청 조그만해질 거야. 이게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식으로 보면 얘가 표본 이제 추정량 중에서는요. 추정량 안에는 평균도 표본 평균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표본 평균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추정량이 즉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차이가 엄청 커질
확률은 네가 표본의 크기를 엄청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엄청 커질 확률은 없어 이거예요. 이 얘기하고 얘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무슨 색깔을 쓰는 게 올바를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추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이 추정량 안에는 표본 평균이 들어가니까 표본 평균보다는 사실은 어떤 추정량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수에는 모평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평균 대신에 어떤 그 모수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추정량이 모수와의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질 확률은 내가 그 샘플을 굉장히 크게 뽑으면 크게 뽑을수록 얘네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수렴에 들어가.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치성이라서 비편향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일치성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평균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 모분산에 대해서는 표본 분산, 모비율에 대해서는 표본 비율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게 찾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다른 고급 통계학 이론에서는. 그러면 비편향한 추정량을 찾기는 진짜 어려워요. 모집단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임의 추출만으로 비편향 추정량을 찾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 강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비편향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이거 심포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닭 대신 꽁 이런 꽁 대신 닭인가요? 심포도 같은 거죠. 근데 비편향 추정량 중에서도 찾기가 힘든 비편향 추정량에서도 분산이 큰 게 있으니까 편향되더라도 분산이 작은 걸 우리가 찾으면 어떻겠니?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편향 추정량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최소분산 비편향 중에서는 최소분산은 어쨌든 돈만 있으면 이루는 거니까 최소분산 편향 추정량이라도 찾아보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치 추정량을 식으로 다시 쓰면은요 내가 추정량이 모수하고 같을 확률은 내가 샘플 사이즈 엄청 크게 하면 같을 확률은 완전 1로 수렴해요. 완전 같아져.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정말 저런 걸 하나 싶을 텐데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의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있잖아. 평균을 계산을 할 때 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표본 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n으로 전부 다 더한 값을 n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 n-1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예요. 근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n-1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n-1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표본 평균이 지금 이게 여기가 오타가 났는데 맞아요. 그 오타에 대해서 제가 자 이제 이건 빨간색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할 때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사실 그게 이제 1차로 굉장히 바빴고 그 바쁜 일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거든요. 내일 모레까지 있는데 중간에 또 아이패드도 고장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굉장히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굉장히 큰 일이 목요일날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과목이랑 대학원 과목이랑 다 중간고사를 내야 돼서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보통은 제가 시험 문제 내고 조교쌤한테라도 한번 확인을 받는데 시험 문제를 너무 급하게 내는 바람에 조교쌤한테 확인도 안 받고 그냥 올려가지고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출제 의도는 다 명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거를 출제를 했는지는 명확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타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시 읽어봐도 저는 이제 제가 출제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오타가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말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후하게 제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많은 점에 대해서 매우 사과드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되게 대세에 지장을 주는 오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n-1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게 n-1은 expected value에 안 걸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expected value x1 더하기 expected value x2 더하기 expected value xn 이러니까 n개의 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원래 최소분산 추정량이 되려면, 비편향 추정량이 되려면 이것이 뮤가 돼야 되는데 n-1로 나누면 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편향 추정량이 안 돼. 그래서 즉 평균을 계산을 할 때 n으로 나누어 주어야 비편향 추정량이 되고, 평균을 계산했을 때 n-1로 나누면은 비편향 추정량이 안 되고 편향 추정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편향 추정량이라 하더라도 n-1분의 n은 사실, 이 n-1분의 n은 사실 이게 굉장히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래도 거의 1로 가는 거라서 거의 뮤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이 n-1로 나눈 이 평균 값은 비편향 추정량이라서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할게. 자, n-1로 나눈 이렇게 우리가 표본 평균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n-1로 우리가 표본 평균을 정의한다면, 이 n-1로 나눈 표본 평균은 비편향 추정량이 안 되고 편향 추정량이 돼서 안 좋아. 따라서 비편향 추정량인 n으로 나눈 값이라는 표본 평균이 존재할 때는 이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얘가 편향 추정량이기는 하지만 요렇게 돼서 일치 추정량은 돼서 되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설명을 했죠. 여기 너무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내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모평균이 궁금하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모분산이 궁금하면 표본 분산을 구하고, 모 비율이 궁금하면 표본 비율을 구하는 것이 좋은 점추정량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점추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여기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량을 할 때는 표본 평균, 표본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뭐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이런 것이 모두 모평균을 추정하는 추정량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을 생각을 해보면, 표본 평균하고 표본 중위수가 말을 잘못했어요. 표본 평균하고 표본 중위수가 비편향 추정량이고요. 이 중에서 표본 평균이 최소 분산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최고의 점 추정치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치로 추정량으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추정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추정량도 이거 한번 이런 개념이거든요. 추정량도 이렇게 이제 모집단이 우리가 있었어요. 요렇게 표본을 뽑을 때 추정량을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집단에서 표본 평균이 다르고, 이 집단에서 표본 평균이 다르고, 이 샘플에서 표본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량도 확률 값을 갖는 확률 표본이에요. 그래서 추정량도
확률 표본이라서 확률 표본은 뭐를 갖겠어요? 확률 분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추정량도 확률 분포를 갖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표본 평균도 추정량이잖아요. 표본 평균은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분포를 갖더라는 말이 다 맞는 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추정량은 최소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이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런데 최소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기도 어려운 추정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불편 추정량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추정량이다. 근데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최소분산이라도 이룬 추정량을 찾고 싶어 한다. 사실은 최소분산 비편향 추정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분산 비편향 추정량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찾고 싶어하는 추정량이다. 뭐 이 얘기죠. 자, 이제 모분산으로 들어가 보죠. 아까 평균이랑 마찬가지로 모분산도 있을 거예요. 자, 모분산이 있는데 모분산에 우리가 추정량으로는 뭘 쓰냐면 표본분산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모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라지 n으로 나눠요. 근데 표본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스몰 n-1로 나누어 주죠. 그런데 이거 다 계산 안 할 거거든요. 다 계산 안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앞절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1장에서 2장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표본 분산을 우리가 자,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실 왜 안 돌아가냐면 다시 돌려보면 되니까, 우리는 저기 온라인 수업이니까 다시 돌려보면 되고요.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제 수업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모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데 표본 분산은 왜 n으로 안 나눠주고 n-1로 나누어 줄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expected value로 계산을 블라블라 해보면 이게 n-1로 안 나눠주면 나중에 위에 있는 n-1을 1로 보낼 수 없어서 얘를 시그마의 제곱으로 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n-1로 나누어 주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불편 추정량, 즉 비편향 추정량은 누가 되냐면은 얘가 비편향 추정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n-1로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려면, 이것이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것을 만족시켜 주려면 n-1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즉 이걸 만족시키려면 n-1로 나누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n-1로 나누어 준 값이 비편향 추정량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n이 엄청 커, n이 엄청 크면은 n-1, n이 예를 들어 15만 한 개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n이 15만 한 개야. 그러면 15만 한 개나 15만 개나 나누기 했을 때 값은 미미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면은 n-1로 나누어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 분산을 누가 갖느냐면은 n-1로 갖는 거죠. 그래서 최소 분산을 가지려면, 그러면은 지금 얘 스몰 n-1로 나누는 것은 지금 불편 추정량, 비편향 추정량이지만은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복잡할 수 있어서 다시 볼게요. 두 개를 써놓고 봅시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몇 달 전에 그 지난달의 설명으로 해서 얘는 비편향 추정량이에요. 왜냐하면 S의 제곱에 expected value가 시그마의 제곱이 되려면 n-1로 나누어 줘야 얘가 약분이 되면서 시그마의 제곱이 됐으니까.
이 비편향 추정량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n으로 얘를 이거를 n으로 만들어주면 이걸 n으로 나누어주면은 이게 1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그마의 제곱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편향 추정량이에요. 자, 그런데 최소 분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최소 분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작은 수로 나누잖아. 얘는 1이라도 큰 수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면은 최소 분산이에요. 그리고 결국 n-1이나 n이나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일치 추정량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모분산의 추정량으로 어떤 값을 사용하냐면 최소 분산은 아니나 비편향인 추정량을 사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고 최소 분산 추정량은 따로 있고 n이 커지면 결국은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트가 있잖아요. 우리 통계에서 관심 있는 세트는 뭐뭐 세트였어요. 평균 분산이 궁금하고 평균의 세트는 누구냐면 비율이 평균의 세트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비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비율의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은 모 비율의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은 표본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썼고요. 표본 비율이기 때문에 이 표본 비율은 이와 같은 분포를 갖는데 아무 때나 표본 비율이 이와 같은 분포를 갖는 건 아니고 좀 클 때 얼마나 크냐면 n 곱하기 p가 5보다 크고 n 곱하기 1-p가 5보다 클 때 이런 분포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 집단에 생긴 모양에 대한 모수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모 집단에 생긴 모양의 평균과 모 집단에 생긴 모양이 뭐예요? 0과 1로 이루어진 베르누이 트라이얼에서 나온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A의 평균인 거죠. 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뭐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요 장이 추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근데 우리는 원래 아는 내용인데 걔네가 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이냐면 저기 비편향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기도 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점 추정량의 기준은 최소 분산이고 효율적이고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 추정량을 뽑을 만반의 태세가 여러분들은 다 된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상견례를 할 거예요. 상견례를 할 건데 이 상견례는 어떤 상견례냐면 다음과 같은 상견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했었냐면은 여러 가지 분포를 했었죠. 여러 가지 분포를 하고 결국은 좀 n수가 많으면 결국은 추정량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룰 것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포 말고 다른 분포가 더 있었으니 T 분포가 있고 카이 스퀘어 분포가 있고 F 분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T 분포, 카이 스퀘어 분포는 막상 딱 만났을 때 그걸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잠깐씩 상견례하는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견례를 합시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는 다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니까 다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지금 이제 처음 인트로 도입을 합니다. 자, 우리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은 지금 시작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집단은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고 얘는 노멀이고 요렇게 생긴 모집단이었어요. 여기에서 표본을 뽑았어요. x1부터 뭐 xn을 뽑았겠죠. 그러면 이 표본에게는 표본 평균도 요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표본 분산도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아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평균은 모평균과 같지만 분산은 좀 뾰족한 상태로 표본 평균이 구성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있잖아. 이런 거 알죠? 식 하나 있으면 모르는 거 하나가 해결이 되고, 식 두 개가 있으면 모르는 거가 두 개가 해결이 되고, 식 세 개가 있으면 모르는 게 세 개가 해결이 된다는 거는 알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모르는 거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도 확률 분포식으로서 일종의 식이거든요. 일종의 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표본을 뽑았을까? 왜 표본을 뽑았냐면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궁금해서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 하여튼 모르는 걸 거잖아. 궁금한 거는 얘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거니까 아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N은 어때요? N은 내가 몇 개 뽑았는지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이 식에서 모르는 값이 한 개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요 식을 모르는지에 따라서 식은 하나 있는데 모르는 값은 두 개가 있는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요 생각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와, 그런데 계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계산이 될 거예요. 다만 내가 계산 못할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계산을 해주다가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진짜 안 되겠다. 나 한 번만 계산할게. 어떻게? 표준화된 상태로 한 번만 계산할게. 이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된 값으로 바꾸겠죠. 그럼 표준화된 값으로 바꾸면 얘가 누구가 되냐면 x바가 z가 되겠죠. 그러면 z가 되면 얘는 누구가 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예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딱 되겠죠. 그런데 x바가 z가 되려면 어떻게 줘야 되냐면 x바 마이너스 뮤에 그 다음에 원래 여기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식의 표준 편차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얘라고 그랬잖아요. 시그마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잘못했어요. 이 식의 분산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쓰면 이 z값은 x바 마이너스 뮤를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뽑혀 나오면서 시그마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z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나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런 식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식이 하나 있으면 모르는 게 하나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식이 하나 있으니 우리는 뭘 몰라서 이 식을 구성했냐면 뮤를 몰라서 이 식을 구성을 했는데 요 식을 다시 살펴보면 x바는 표본의 평균이니까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루트 n은 몇 개나 뽑았는지 내가 뽑으니까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완전 모르는 n은 누구냐면 뮤겠죠. 그런데 식이 하나 있는데 모르는 게 두 개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시그마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을 해줄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시그마를 몰라. 뚜둥.
와, 그러면 모르는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건 두 개가 돼서 풀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상황은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궁금해요. 그래서 표본 집단에서 표본을 구했어요. 근데 한 번만 구하면 안 되고 여러 번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 번 구한 것은 누가 책임을 졌냐면 요 분포식이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와, 모르는 걸 하나 해결하려면 식이 하나 있었는데 식은 하나 있는데 모르는 건 두 개가 됐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극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자, 네가 모르는 게 뭐야? 네가 모르는 건 그러면 시그마를 모르니? 야, 아이고, 제곱은 아니에요. 네가 모르는 거는 시그마를 모르니? 네가 모르는 건 시그마를 모르니? 네가 뭐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향, 사실은 최소 분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S를 가져다 끼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 그렇게 가져다 끼우면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뮤는 S분의 요거에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오, 요 식은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따져보면 모르는 게 명백하게 하나만 있는 멋진 식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 하나만 있으니까 식이 하나 있으니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를 z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시그마 대신에 s로 갈아 끼웠으니 명백히 z는 아닌데 z랑 되게 비슷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한편 이 z하고 이 t 사이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시그마 대신에 s를 쓴 거잖아요. 시그마는 뭐예요? 모표준 편차. S는 누구예요? 표본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모표준 편차에서 표본을 뽑을 때 되게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뾰족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즉 얘는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가 굉장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명백히 저기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Z 분포라고 부르는 분포인데 이 분포는 Z 분포하고 엄청 비슷하기는 비슷할 건데 생긴 모양은 대충 이렇게 종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을 건데 얘 때문에 exactly Z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분포를 되게 Z랑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exactly Z는 아니니까 T 분포라고 부를게요. T 분포라고 부르고 이 T 분포에서는 다 거의 모든 것이 Z하고 똑같아. 그런데 Z에서 딱 하나 시그마 대신에 S를 썼어. 그랬으면 거의 모든 것이 Z랑 비슷한데 뭐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냐면 시그마하고 S하고는 뭐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냐면 몇 개나 뽑았는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 T 분포를 결정짓는 건 Z에서 몇 개나 뽑았는지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3개가 있는데 1이 있고 5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는 몰라.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 3이래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3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여기선 3개라고 하겠죠. n개가 있을 때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알아. 분모의 평균을 알아. 그러면은 평균을 아는 상태에서 데이터 3개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알면 데이터 1개 정도는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즉 표본 평균을 알 때는 데이터가 n개가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n-1개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계산을 못해 Z로 바꾸었어요. Z로 바꿨는데 모르는 거 하나에 식 하나면 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모르는 거 하나가 아니고 모르는 게 시그마까지 둘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는 상태를 극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로 갈아 끼워서. 근데 이렇게 갈아 끼우면 얘는 명백히 Z는 아니에요. 다만 Z랑 되게 비슷하겠지. 따라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Z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Z랑 되게 비슷한데 뭐만 다르냐면 시그마 대신에 S를 갈아 끼우는 거니까 얼마나 Z하고 다른지에 대해서만 언급해주면 되는데 얼마나 다르냐면은 요 정도 다를 거예요. 즉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따라서 시그마하고 S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몇 개나 뽑았는지가 못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개나 들어갔는지, 즉 데이터가 몇 개 뽑혔는지가 못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미 표본의 평균을 알거든. 따라서 표본의 개수 n개가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n-1개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T 분포,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거까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찾듯이 T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T 디스트리뷰션도 생판 디스크리트 버전하고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생판 다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해서 들어가잖아요. 정규 근사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Z 분포로부터 나온 T 분포는 어떻겠습니까? 얘도 굉장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해서 즉 어프록시메이트해서 들어갈 거기로 근사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근사해서 들어가냐면 표본이 많을 때. 근데 얼마나 많아야 많다고 생각해요? 30케이스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얘의 확률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T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때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견례기 때문에 지금 아마 50분이 지났을 건데 상견례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카이스퀘어 분포는 뭐 한 달쯤 있어야 우리가 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볼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잠깐 상견례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상견례를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저스트 상견례만 할 거야. 자,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대낮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녹화를 하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제 자리가 창가고 그 다음에 옆방 학생들이 너무 조금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 복도도 시끄러워서 회의실에 들어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회의실에 2시부터 다른 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 분포는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은 모평균을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고 싶을 때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을 구하는 값. 즉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 때 요거를 구하는 값으로 우리가 T 분포를 사용을 하고요. T 분포는 따라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쓸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T 분포 안에는 혹은 Z 분포 안에는 요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안다면 요거를 구하는 걸로도 Z를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지. 왜냐하면 시그마를 계산하는 값 안에 뮤 값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시그마는 아는데 뮤를 몰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시그마를 계산하는 값으로 Z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뮤를 알 때 정말 특이한 경우에 쓰는 거고요. 요럴 때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을 S의 제곱을 가지고 시그마의 제곱을 계산을 할 때는 T 분포를 안 쓰고요. 또는 Z 분포를 안 쓰고요.
t 분포는 아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그마 대신 s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를 쓰냐면 카이 스퀘어 분포라는 거를 써요. 카이 스퀘어 분포는 아예 그 식 안에 시그마의 제곱하고 s의 제곱이 들어가서 추정하기 좋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카이 스퀘어가 뭔지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카이 스퀘어 분포의 설명은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버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 자리니까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에게는 x1부터 xn이라는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계산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만들어요? z1부터 zn이라는 데이터를 만들면 얘네들의 평균은 요런 값을 가지지만 얘네들은 어떤 값을 갖냐면 0과 1을 모수로 갖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이 스퀘어는 어떻게 만드냐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이 z들을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zn의 제곱으로 만들면 이게 하나의 카이 스퀘어예요. 그러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으면 표본 하나의 카이 스퀘어 값은 한 개가 나오겠죠. 그럼 카이 스퀘어 표본을 여러 개 뽑으면 여러 개 뽑을수록 카이 스퀘어 값들이 막 자꾸 생길 거잖아요. 이런 카이 스퀘어들의 분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이 스퀘어 분포라고 불러요. 이 카이 스퀘어 분포는 그 카이 스퀘어 분포 안에 시그마의 제곱하고 s의 제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s의 제곱 즉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을 추정하는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 스퀘어 분포에 대해서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까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이 스퀘어 분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것으로서 어디까지? 근데 한번 읽는다고 절대로 알지도 못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배울 때 굉장히 통계학 입문이 굉장히 힘들어봤자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비해서 힘들어. 그래서 눈으로 그냥 상견례만 한번 하세요. 요까지네요. 요까지 눈으로 상견례만 한번 하고 절대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카이 스퀘어라는 것은 무엇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요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뷰 없이 구간 추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